자, 주식 투자 개인 회생에서 가장 문제점은 다른 케이스하고 달리 변제율이에요. 변제율을 높여야 돼. 예, 그런 각오를 하셔야 돼요. 옛날에는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그 주식 투자 손실 금액을 그 청산 가치에 다 넣어라. 그 말은 재산으로 잡아라. 그 말은 주식 투자 손실 금액만큼 다 갚아라. 이렇게 나왔어요. 그러면 개인 회생할 이유가 없죠. 그죠? 그건 또 법에 정해진 것도 아니고. 근데 그 서울회생법원이랑 그 부산회생법원이랑 하나의 그 룰이었어요. 내부 규칙. 회생위원들한테 이렇게 지도를 하고 우리 법원으로서는 이거 아니면 회생 안 해준다. 그렇게 했었어요. 근데 이제 그 서울회생법원에서 그때 대법원인가 서울회생법원인가 그거를 전국적으로 바꿨어요. 그 개인회생 제도의 저기 취지에 맞춰서는 뭐 주식 투자를 진짜 그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. 누가 뭐 또 도박이나 투기처럼 뭐 그렇게 봐서도 안 되고 주식 투자해 가지고 대통령도 나서 가지고 주식 투자를 뭐 하시라 이렇게 사회적으로 권유하잖아요. 근데 정말 그걸 갖다가 뭐 도박처럼 이렇게 사행성으로 보지는 않잖아요. 예. 그래서 사실은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출을 해 가지고 마통 끌고 뭐 여기저기 뭐 어떤 분들은 뭐 사채도 끌고 개인적으로 또 지인들한테 빌려 가지고 주식 투자하는 경우도 있어요. 요즘처럼 이게 주식이 또 뭐 그 고점을 찍고 매일매일 뭐 사실은 요즘은 좀 위험하죠. 널뛰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기관 투자자들 뭐처럼 돈을 뭐 일르 뭐 뭐야 제가 뭐 주식 투자에 대해서 뭐 논할 건 아니고 사실 저도 경제학과를 나왔는데 저는 주식 투자 절대 안 해요. 왜냐면은 그 교수님이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님이 딱 그랬어요. "주식 투자는 하지 마라." 그때. 그때만 해도 인제 제가 저기 학교 다닐 때가 93 년도, 94 년도, 90 뭐 요 정도였는데 주식 투자를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좀 도박 비슷하게 본 거죠. 근데 국가 경제가 요즘처럼 주식의 그 코스피 그 지수를 우리나라의 경쟁력 이렇게 보잖아요. 그러려면은 개미들이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뭔가를 받쳐줘야 되죠. 그죠? 우리가 대출해 가지고 주식을 투자한 거는 산업을 바치는 거잖아. 어떻게든지 그 주식 주가가 오르고 그다음에 신주를 발행했을 때 또 이게 그 주가가 오르니까 신주를 발행하면은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엄청난 자금이 유입되겠죠. 그럼 그걸로 공장 짓고 뭐 예? 하면은 국가를 따받치는 힘이란 말이에요. 근데 거기다가 주식 투자 좀 했다 그래 가지고 이랬다 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다른 사람들은 이용할 수 있는 그 개인 회생을 이용하지 마라. 이렇게 하면 안 되죠. 오히려 더 제가 볼 때는 뭐 이거는 좀 그렇지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주식 투자를 해서 손실금이 생겼다 이러면 어떻게 국가가 보전을 해 주고 개인 회생 제도를 더 잘 이용하도록 해 줘야 되죠. 근데 인제 법원은 안 그렇다. 법원은 그러니까 인제 그렇게 페널티를 주지는 않는데 아까처럼 주식 손실금만큼 다 갚아라. 그렇게 해야 인제 그 개시 결정하고 인용을 해 준다. 고렇지는 않은데 근데 요즘도 페널티를 줘요. 그러니까 막 똑같이 그 1억 원을 대출을 내 가지고 개인 회생한다고 치면은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서울은 한 평균 한 20% 예? 20% 지방 같은 경우는 그 부산 같은 경우는 평균 한 25% 예요. 좀 높아요. 여기는 좀 까다로워 부산지방법원은. 부산회생법원은. 그리고 또 개인의 그 채무가 생긴 원인에 따라서 1억이 조금씩 생활비를 이렇게 예? 생활비를 쓰고 이전에 뭐 카드 돌려막고 그다음에 뭐 제2저축은행 제일 유명한 게 OK저축은행 안 들어간 경우가 없는데 OK저축은행 원리금 뭐 이게 틀어막고 하다가 고게 차근차근 이제 늘었다. 생계비로 생계비로 쓰다가 이러면은 약 한 18% 15% 18%로 한번 승부를 볼 만해요. 이렇게 넣어 가지고. 그러니까 고런 거를 인제 실무 경험이 인제 그 좌우하는 거죠. 저 같은 경우는 인제 이렇게 인제 그 사연을 봐서 채무를 어디다 썼냐 이 사연을 봐서 고런 거를 조정을 하거든요. 근데 부산 지방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은 이제 1 억이다 하면 한 18% 시작할 수는 있다.
예, 정상적으로 이렇게 예, 생활을 했고 또 뭐 기르는 자녀? 예. 자녀가 있다. 예. 또 미성년자가 있어 가지고 뭐 미성년자 자녀에다 요즘에 우리나라는 이제 아동복지 이런 거를 최우선으로 하는데 그리고 맞벌이를 하는데도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. 예. 맞벌이하고 이렇게 해도 그렇게 했다. 이러면은 예 18% 20% 요걸로 예 여기서 쇼부가 나요. 근데 인제 그 소비 성향이 이걸 예? 차 조금 한 게 아니고 갑자기 뭐 5천만 원, 4천만 원, 3천만 원 이걸 빌려 가지고 거의 뭐 몇 개월 만에 다 써 버렸다. 예. 카드를 쓴 거 보니까 뭐 백화점에다 긁은 것도 있고 사실 그렇진 않지만은 그 뭐 이게 대출해 가지고 어느 좀 이게 얼마나 그 저기 좀 이게 대범하게 쓰는 사람 별로 없죠. 그죠? 대출하면서도 이걸 갖다 '어떻게 쓸까? 어떻게 해야 앞으로 내 삶이 윤택하고 이걸 갖다 이용해서 앞으로는 이런 독촉에 스트레스 없는 삶을 살까?' 다 그런 생각하잖아요. 그죠? 음. 그래서 인제 예 뭉탱뭉탱 써 가지고 뭉탱뭉탱 빌려 가지고 그냥 겁 없이 뭉탱뭉탱 쓰고 뭐 친구들도 빌려 주고 이게 좀 보니까 좀 이게 좀 낭비벽이 있어. 예. 대놓고 낭비벽은 없지. 읽어 보니까 이거는 좀 살아가기 위해서 아등바등하게 살아온 거는 좀 아니다. 이러면은 20%가 좀 넘어가요. 예. 요렇게 만약에 인제 일단은 18% 15% 이렇게 최소한으로 넣거든요. 그러면 반드시 법원에서 보정이 나와요. 그러니까 제가 예상하고 하는 거죠. '일단은 요거는 도박처럼 해 보자.' 예. 일단 최대한 신청인의 의뢰인의 사연을 이 각색을 해 가지고 예 얼마나 이제 아등바등 살아왔느냐. 힘들게 살아왔고 정말 돈을 빌려도 뭐 그러니까 대출 원리금으로 다 나가고 집에 일주일에 통닭 한 마리도 예 먹기 어려웠다. 그만큼 예 내 능력대로 살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. 이런 사연을 제가 다 쓰거든요. 얘기를 해 주면은 그걸 다 또 이게 예 써 가지고 제출을 하는데 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금융 거래 내역 뭐 카드 거래 내역 그걸 다 제출하니까 객관적인 자료를 보니까 이제 뭉탱뭉탱 쓰고 카드도 인제 돌려막기 이렇게 하면은 괜찮은데 카드 쓴 내용이 보면 백화점 가도 백화점도 많이 먹었고 뭐 배민에 뭐 이게 그것도 많이 시켜 먹고 다 나와요. 보니까 술집이 이것도 많이 나오고 포차 이런 것도 좀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나오고 노래방도 나오고 다 나와요. 예. 그렇게 되면은 25% 이상으로 올려라 이렇게 돼요. 딱 이렇게 나와요. 예. 신청인의 채무자가 현재 공박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는 10분 이해하겠지만은 근데 그동안 소비 성향을 볼 때 예. 그리고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에 볼 때 이렇게 쓰고 지금 와서 "못 갚겠습니다. 빚 탕감해 주세요."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. 그러니까 양심이 있다면은 변제율을 좀 높이시라. 이렇게 나와요. 그러면 변제율을 높여야죠. 얼마나 높여요? 한 3%에서 4% 5% 정도.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좀 이게 심했다 이러면은 한 5%. 안 그러면 이제 3% 정도 올리죠. 한 6만 원,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이렇게 높이든가. 아니면 최초에 인제 36 개월을 냈으면은 48 개월로 이렇게 조정을 한다든가. 그런 거는 인제 의뢰인하고 제가 인제 상담을 통해 가지고 "요렇게 한다. 괜찮겠느냐."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렇게 해 주십시오." 이렇게 하면은 "그럼 뭐 감당할 만합니다." 이렇게 하면 제가 조정해 가지고 해 줘요. 그러면은 사실 또 두 번 해 가지고 '아 이것도 작다. 또 해라.'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. 그러니까 인제 만약에 가용소득을 좀 줄여서 그러니까 가용소득을 좀 줄여서 예. 그러니까 생계비를 제일 처음에는 이제 153만 원 잡았는데 예 이게 뭐 지금 이거 복잡한데 이걸 다 복잡한 거 갖다 이리저리 제가 해설을 다 하기 위해서 책을 한 권 써야 되는 거죠. 그죠? 그러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주식 투자 좀 내가 소비 성향이 좀 약간 여기저기 좀 해쁘게 썼다. 자기가 알잖아요. 그죠? 누가 판단하기보다는. 했다 이러면은 좀 다른 사람들보다
예, 변제율을 높일 생각을 하시라. 변제율이 낮게 되는 거는 바라지 말고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최소한 변제율로 하게 해 준다. 근데 법원으로서는 이 기대는 하면 안 돼요. 내가 만약에 이제 한 달에 뭐 한 100만 원씩 갚을 수 있다. 80만 원씩 갚을 수 있다. 뭐 이러면은 이래 가지고 변제율이 뭐 내 월급이 한 뭐 300만 원 돼 가지고 한 달에 150만 원씩 갚어. 그리고 36개월 갚어. 그러면 상당히 많은 갚는 거죠. 1억에서 그렇게 갚으면 얼마예요, 벌써? 150만 원씩 36개월이니까. 벌써 뭐 4천만 원 정도 되나요? 부상점도 들어오죠. 네, 잠깐만요. 곱하기 36개월. 네, 5,400만 원. 그 변제율이 1억이다. 이거 5,400만 원. 54%. 저거는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. 다르게 뭐 할 말이 없어요. 다르게는 사유서를 안 써도 돼요. 네. 근데 이제 내가 이제 2억 5천 정도 됐다. 2억 5천. 그렇게 될 수도 있죠. 2억 5천만 원을 내가 빚을 졌다. 그러면은 변제율이 21%거든요. 21%를 좀 적단 말이야. 아까 그랬잖아. 한 30% 갚아야 된다고. 그러니까 아까 생계비 만약에 300 버는데서 150 잡는다면은 300에서 150 빼니까 150 해가지고 36개월 하니까 저렇게 나왔잖아요. 그죠? 예. 2억 5천이다. 그러면은 21%가 되는데 그러면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어요. 내가 그냥 36개월로 끝내고 싶다 이러면은 생계비 50만 원 뚝딱 더 잘라가지고 200만 원씩 갚겠습니다. 이러면 되는 거야. 근데 사실 한 달에 50만 원을 더 쓰느냐 안 쓰느냐는 상당한 차이죠. 예. 뭐 10만 원, 20만 원 더 쓰느냐 안 쓰느냐 이것도 상당한 차이고 10만 원 더 써도 상당한 차이죠. 일주일에 지기를 한 마리씩 먹을 수 있는데.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의뢰인의 의향이나 의도가 없이 의향이나 그 뭐 계획이 없이 그냥 법무사가 알아서 그냥 뚝딱 해 주고 "이만큼 나왔다. 알아서 갚아라."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렇게 하여튼 변제 계획을 작성해서 의뢰인한테는 알리지도 안 하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해 가지고 결정 받아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. 왜냐하면은 사실 그래요. 사건을 맡아 놓고 일일이 의뢰인하고 상담하고 이러면 상당히 골치 아프단 말이야. 저도 되도록이면 제가 알아서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 주면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일을 내 일처럼 해야지. 그냥 돈 받았다 해 가지고 그냥 뭐 저 사람은 뭐 회생을 많이 해 주지도 않고 경험도 없고 뭐 어떻게 해 주든지 받아들일 거지 생각하면 안 되죠. 맞잖아요. 만약에 자기가 가족 생활을 해 봐. 자기 자녀도 있고 이러면은 10만 원을 더 자녀들한테 쓰냐 안 쓰느냐 상당히 차이예요. 그러니까 최대한 짜서 내가 안 갚아도 되는 돈은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최대한 내가 쓰도록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서는 그냥 뭐 뭉뚱그려 가지고 뭐 30% 아니면 50% 갚아라.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. 거기서도 사연이 있을 수 있는 거고. 예. 어느 날 뭐 사실 그렇잖아요. 어느 날 이 주식 투자에서도 어느 날 말하자면 자기에 너무 과분하게 했느냐 아니면 어느 날 뭐 블랙 먼데이 여기에 걸려 가지고 그냥 뭐 몇 번 해 가지고 휘청해 가지고 그냥 뭐 나가 떨어졌느냐 여기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. 그것도 읽어 보면서 제가 이제 사연을 쓰긴 쓰는데 뭐 옛날부터 주식을 해 가지고 주식에 옛날부터 이렇게 한 5년 전 돼 가지고 그게 나왔다. 예? 그래서 그걸 생활비로 쓰고 주식이 내 생활이었고 내가 좀 주식을 좀 알고 그래서 위험성이 거의 없었고 안전했었고 그러다가 점점 해서 뭐 대출도 좀 하고 여윳돈도 좀 집어넣고 이렇게 성실하게 뭔가 이 나라의 경제의 기둥을 떠받치는 이렇게 해 왔는데 그래 가지고 어느 날 좀 이렇게 내가 뭐 공공해져서 그죠? 어느 날 목돈이 필요하다든지 전세가 자금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뭐 결혼을 앞두고 좀 목돈을 모아야 되는데 지수가 가고 있었다. 그러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죠. 이건 투기가 아니잖아. 나도 어떻게 좀 목돈을 모아 보고 싶다. 그래 가지고 좀 대출 내 준다고 해 가지고 그때 경기가 좋아 가지고 대출이 잘 된다 이래 가지고 대출 땡겨 가지고 했더니 블랙 먼데이 몇 번 쳐맞고 뭐 전쟁도 나고 뭐 이래 가지고 주가가 막 떨어졌다. 아니면 코로나 사태 이래 가지고 주가가 떨어졌다. 그래 가지고 쫄딱 망했다. 그래 가지고 뭐 거의 파산 직전에 있어 내 생계비도 일주일에 통닭도 한 마리 못 먹을 정도로 그냥
그렇게 됐다. 이런 사연이 다른 거야. 근데 인제 월급 뭐 한 200 정도 받으면서 그냥 그냥 기존 은행 대출이 아니고 사채를 써 가지고 이게 완전 도박처럼 했다. 이러면은 좀 안 되죠. 자기가 너무 과하잖아. 자기 분수를 모르잖아. 이거 딱 그런 말은 못 하지만 딱 보면 '아이고 그냥 그렇게 살지 뭘 그렇게 뭐 별일도 없었는데 그렇게 했어.' 이러면은 좀 '변제율을 좀 높여라.' 이렇게 된단 말이야. 사실은 어떻게 거꾸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. 그래야 꼭 이 케이스가 꼭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. 그러면 아까 돈 많은 케이스는 저 한 4-500 씩 버는 케이스는 이거 월급 4-500 씩 버는데 무슨 또 주식 투자해 가지고 욕심을 그렇게 내냐."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. 근데 그 경계가 묘하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게 그 의뢰인별로 사안을 봐야 된다. 예. 그러니까 꼭 여기 네이버나 어떤 그 사이트 가면은 계산식이 툭 튀어나온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.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. 나는 최소 5% 3%만 갖고 면책을 절대 그렇지 않아요. 최소 변제율이 있거든요. 최소 변제율 아니면은 "신청 취하라."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요. 안 해 줘요. 그러니까 반드시 되는 건 아닌데 그만큼 이게 기각은 안 돼요. 기각은 안 되게 하는데 그만큼 변제율을 높이고 변제율을 높인다는 말은 가용소득을 높이고 가용소득을 높인다는 말은 그 생계비를 줄이라. 그러니까 네가 돈 벌어서 월급이 아까 얘기했잖아요. 그죠? 월급이 그 300 인데 150 쓰겠다 하면은 그건 안 된다. 변제 기간을 늘리든지 가용소득을 줄이든지 이렇게. 그러면 인제 몇 퍼센트 올려야 된다 아까 그랬잖아요. 그죠? 사실은 10% 올려야 돼. 너무 작게 했는데 이거 사실 그래요. 변제율을 상당히 많이 높이세요. 이렇게 그죠? 이렇게 "내 피부한 생활을 해라. 통닭 먹지 마라." 그러니까 요거 하는 동안 내가 볼 때 회생위원이 그러죠. 판사가 그러진 않아요. 회생위원이 보니까 소비 성향이 좀 그렇다. 그러니까 너무 자기의 능력과 사회적인 그게 맞지 않게 생활했다. 너무 무리하게 생활했다. 그러니까 "돈은 많이 갚아라. 그래야 우리가 인가해 주겠다." 딱 요런 태도로 나온단 말이죠. 그때는 높일 수밖에 없어요. 10% 높일 수밖에 없어요. 딱 눈치를 봐서. 그럼 제가 애매하다 그러면 사실 저하고 부산지방 같은 경우는 같은 동네에 있기 때문에 아주 친하게 지내요. 그러면 이게 신청하면은 또 요번에도 어떤 회생위원 걸려고 이게 된단 말이죠. 2-3 명의 회생위원 하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러면 어떤 분하고는 한 달에 2-3 번씩 통화를 하기도 하고 1 년에 회생하는 것 같으면 거의 한 1 년 걸리니까 1 년에 30 번씩 통화하니까 윤웅천 법무사 이러면은 알아요. 전화해 가지고 윤웅천 법무사님 저번에 누구 했는데." 이러면은 개인적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"이거는 됩니까?" 하면 "안 될 것 같습니다." 이러고 있고 또 회생위원별로 다르긴 하고 근데 회생위원이 참 제가 볼 때는 부산지방법원은 전국적으로 까다롭기로 유명해. 이게 회생 실무 규칙이나 이런 거 보면 상당히 까다로운데 근데 인제 회생위원들이 퉁명스러우나 그건 아니에요. 너무 친절한 것 같아. 전화하고 이렇게 물어보고 이게 토론이 아니고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"이런 자료를 낼까요? 이렇게 할까요?" 그럼 그렇게 해서 내세요." 이렇게 하고 너무 내가 볼 땐 좋아요. 근데 이제 서울이나 이런 데 이제 대구나 이런 데 전화하면 너무 퉁명스러워. 왜 그런가? 서울에는 사실 서울 지방에 있는 건 아니고 전국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. 그럼 좀 친절하게 안내해 주고 이렇게 뭔가 해 주려고 해야 되는데 다 끊어 버려. 물론 서울에는 인가율이 좋으니까 그다음에 변제율도 낮고 이래서 거의 전국 사람들이 서울에 하려고는 하는데 그리고 부산은 전국적으로 까다롭기로 유명해요, 부산회생법원이. 그러니까 다른 지방에 있는 법무사들은 잘 안 하려 그래. 일단은 이거 보정하고 이거 소명하고 이거 자료 내고 이게 보정 한 번 나오면 두께가 이만해요. 저도 처음 할 때는 학을 내둘렀어.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. '이걸 어떻게 하지?' 그래 가지고 거의 1 주일 동안 아무것도 1 주일 동안 다른 일을 못 하고 사실은 그거에 몰두한 적도 있어요. 엑셀 만들고 그때는 인제 요즘에는 AI하고 엑셀 만들어라 그러면 촥 만들어 준다. 그때는 그게 없었거든요. 그러면 금융거래 내역 100만 원 이상
저기 다 추출해 가지고 어디다 쓰는지 다 설명하고 그 현금을 뽑아 썼으면은 그 영수증으로 다 입증을 하라 이렇게 나와요. 그럼 그거 다 해야 돼. 그리고 또 의뢰인한테 다 전화해 가지고 그걸 다 제가 해요. 근데 사무실에 따라서 싸게 줍니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. 40-50만 원씩 차이 나거든요 전국적으로. 그러면 그거 다 의뢰인이 다 해야 돼요. "해 오세요." 이렇게 해요. 그러면 의뢰인들은 모르지. 이게 법무사가 원래 해 줄 일인지 아니면 의뢰인들이 해야 될 일인지.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죽을라 그래. 그럼 얼마 차이 나거든요. 그러니까 진술서 이런 것도 써야 돼요. 살아온 환경이나 내가 어떻게 살았고 뭐 앞으로 뭐 내피하게 살아가겠고. 예. 사실 이런 게 필요하죠. 돈 뭐 몇 천만 원 탕감해 주겠다는데 그걸 누가 못 해. 근데 그런 것도 다른 사무실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변호사 사무실은 특히 그럴게요. 그 의뢰인 보고 써 오라 그래요. 그럼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알아? 그 샘플 줄 테니까 비슷하게 써 오세요 이렇게 해요. 그게 하고 하고 차이 나거든요. 그 회생위원이 좋아하는 거나 뭐를 주로 포인트를 주고 본다 이게 다 달라요. 그래서 이것도 전문가가 써야 돼. 그래서 어떻게 됐다. 그거를 자료로 입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. 그럼 이사를 했다 뭘 했다 그러면 그럼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주민등록 초본이라든지 또 급여 내역서라든지 아니면 어디서 일했고 뭐 일하다가 망해 가지고 어디로 뭐 갔고 이런 거 자료 뭐 네이버나 이런 거 찾아보면은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거를 최대한 이게 이렇게 가지고 해야 돼요. 그 어떤 분들은 보면 신문에 난 자료도 있어. 그래서 쫄딱 망했다든지 그 뭐 신문에 그 가족이 사망을 했는데 쓰레기 소각장 때문에 사망을 해 가지고 그때부터 가족이 이렇게 예. 가족 생활이 무너져 가지고 그때 뭐 대출도 하고 그게 그냥 뭐 한 5년 이상 예? 원리금 갚는다고 버는 족족 다 나가고. 그러면은 그때 쓰레기 소각장이 동네에 들어서서 그렇게 됐습니다. 그러면 신문도 있대요. 그래서 제가 신문 스크랩 다 해 가지고 그래 그 자료를 다 넣었어요. 그랬더니 이게 변제율이 아주 좋아졌어요. 그래서 이게 일단 좀 맞춰야겠는데 정해진 룰은 없다. 그래서 언제든지 고민이 된다면 네이버 찾아보고 막 특히 서울 지방에 있는 거는 서울 지방에 부산 지방에서 서울로 연락을 하지 마요. 최대한 자기가 가까운 사무실이나 이런 데 찾아가서 직접 상담하는 게 좋아요. 그 상담을 할 때도 몇 군데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잘 조정해 주느냐, 예. 서류를 누가 작성하느냐, 변제율은 어떻느냐, 예. 내가 한 달에 얼마를 갚는다고 보느냐, 요런 거는 좀 알고 가셔야 돼. 그냥 무조건 5% 되지도 않는데 5% 해 줄게요. 이렇게 했어. 그래 가지고 진짜 뭐 다른 데는 300만 원 부르는데 여기는 400만 원 불러. 근데 5% 해 준다는 데 어디야? 그래 가지고 의뢰를 했어. 그럼 중간에 뭐라는 줄 하다가 이거 좀 5% 안 되고 저기 법원에서 연락 왔는데 많이 올리라는데 그러면 어쩔 거예요.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거 5% 절대 안 됩니다. 10%도 안 됩니다. 일단 이 지방은 어느 지방에 하는 거 있잖아요. 그죠? 그럼 만약에 서울에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뭐 그냥 일단 15%부터 시작해도 됩니다. 평균이 23% 뭐 최고는 25%니까 이렇게 요 중간에서 어떻게 한번 쇼부를 보죠. 근데 최소한 일단 15% 16% 넣어 보겠습니다. 그렇게 하죠. 근데 절대적인 기준은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자기 소득에서 생계비 153만 원 뺀 거는 다 갚아야 된다. 요게 절대적인 기준이에요. 더 쓸 수는 없어요. 물론 더 쓸 수 있는 그 특별 생계비를 인정해 달라. 잘 인정이 안 돼요. 그 특별 생계비 인정해 달라면 저번에 한 번은 내가 이제 그런 성공한 경우가 있는데 엄청난 노력을 해야 돼요. 자료를 엄청나게 집어내야 돼. 만약에 노모를 부양한다든지. 예. 그럼 가족이 저번에 한 그런 케이스에서 성공한 적이 있거든요. 그 누나들이 있어. 근데 이제 내가 이제 50만 원씩 엄마한테 맨날 드린 거야. 예. 그럼 내 생계비 빼고 생계비 플러스 그 50만 원을 해야 되는 거지. 안 그러면 우리가 가족 굶어 죽는데. 그러니까 법원에서 회생위원이 그런 거예요. 보정을 그렇게 냈어. 누나들은 못 가는 이유를 설명하라.
누나들은 어머니를 부양 못하고 신청인만 어머니를 부양할 이유를 자료를 통해 설명하라. 그래서 그러니까 뭐 누나들 자료 다 받았어요. 누나들 소득 자료 뭐 재산 자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싹 다 누나들 뭐 진짜 학력 자료 이것도 받아야지. 만약에 뭐 박사인데 돈을 못 번다 이러면은 안 되지 그죠? 그러니까 누나들 뭐 이게 뭐 고졸 뭐 대졸도 아니고 고졸 이래 가지고 주부 몇 년 주부 애들 키우고 있는데 무슨 생계 활동을 해요. 그러니까 뭐 자영들의 수입도 필요하면 대출하면 좋겠죠. 자영이 이만큼 밖에 못 벌고 그 집에는 진짜 입에 풀집밖에 못 하는데 무슨 뭐 여기 하느냐. 그래도 내가 부서단 직장에 다니니까 어머니를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인정이 됐어요. 참 다행이죠. 그래서 그 신청인은 뭐 아직 고마워하더라고요. 내가 더 뭉클하지. 그 사연을 그렇게 해 줬으니까. 그래 여기서 오늘 끝내고 뭐 추가적인 이런 뭐 내용 같은 경우는 제가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상담 전화를 주시든가 요 밑에 보면 전화가 있죠. 그죠? 예 하면은 제가 예 충분히 상담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빠이.